미국과 일본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시장에서 얘기할 때 시장은 두 가지로 그냥 봅니다. 하나는 금리, 국채 수익률. 하나는 시중금리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 국채 수익률로 기준을 정하니까 하나는 금리, 하나는 환율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나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 보강한다는 거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긴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니케이 225는 이건 아니다. 저는 일본 시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얘는 금리를 올린대잖아요, 지금요. 여태까지 초조 N, 그리고 금리가 제로 금리. 이거 갖고 시장은 이렇게까지 왔는데 엄청나게 일본 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 8천에서 4만까지도 온 거잖아요, 얘네들이요. 10년 만에. 근데 이걸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긴축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근데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되는 시장이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빠져?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시장의 호재가 맞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의 이유가 뭐냐? 금리 인상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이유가 경기가 침체기로 가는 걸 보면서 인하를 하면은 시장이 빠졌고, 여태까지 연준이 맨날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사전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높아요. 이 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주창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금리가 5.25에서 5.5%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물가가 뭐 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100bp 낮춰도 4.5%예요. 무지하게 높은 금리예요. 우리 3.5%인데 미국 4.5%라고 100bp 낮춰도.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아요. 미국 금리가.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즉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낮춘다고 시장이 막 좋아지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리는 것보다 낮추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시장에서 악재인 거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연착되는 과정 속에서 금리를 낮춰준다? 한건 좋게 보는 거고. 그냥 심플합니다. 금리는 낮춰주는 건 시장에서 반기고, 높이는 걸 긴축은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좋겠냐? 당연히 이제 많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확정 상품을 하시면 좋겠죠. 주식시장에서 파는 상품들 중에 원금 보장형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원금 보장성에 있는, 즉 그 파는 교보증권이 망하지 않는 한, 또는 그 기초자산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가 망하지 않는 한 일정 정도의 이자를 주겠습니다 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로 하시는 것들도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자가 높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상품들이 이자가 높아요. 확정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이 확정이자를 못 받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지들이 손실 보고 막 이런 거 막 고객을 위해서 막 상품 내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다 단기적이에요. 이 상품들이. 5%씩. 거의, 그러니까 원금 보장성인데 5%짜리, 6%짜리 막 이런 게 나와. 보통 5% 전후로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은행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5%짜리가 뭐 3년짜리야, 5년짜리가 무조건 들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런 거를. 안 그래요. 그럼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래요. 근데 그거라도 확장 상품 보조적으로 하려면 그런 걸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꾸 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ELB나 뭐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환율 얘기를 자꾸 주시는데요. 환율 어떻게 될까를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뭘까요?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환율에 요인을 끼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외부 요건들이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원화가 어디 있습니까? 뭐야? 1350원?
네, 한국과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좋으면 물가도 오릅니다. 물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이 강세일 때, 지금 미국의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오를 때 저기 달러가 강세예요. 그렇게 이제 금리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외부 요건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있고 지정학 리스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시기의 정책에 따라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급적 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화가 막 급격하게 떨어진다, 지금 좀 떨어지네라고 설명을 주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화가 떨어진다니 원화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외부의 뭐 지정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 전쟁이 막 일어나서 난리를 날 것 같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원화가 약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워낙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게 해결이 되든지, 즉 달러가 약세가 되는 요인이 외부에서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부로 경기가 막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뭘 보냐면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금리 결정, 금통위가 있잖아요. 금리를 요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번에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그럼 얘가 강세로 되는 거죠. 뭐랄까, 금리를 올리면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환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계속 주셔갖고 먼저 이거부터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원화도 저 밑에 뭐 900, 이런 거 빼고, 여기가 1000이 최저점이잖아요. 그리고 고점은 늘상 어디쯤 있었냐면 1250원쯤 정도에 이 바운더리에 계속 있었어요. 이 바운더리.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 이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2022년도 미국에 빠지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될 때 우리가 약세가 된 거예요. 그거 빼놓고 지금 약간 비정상의 지금 구간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이만큼 내려오는 거는 정상 구간에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더 간다? 이러면 완전히 정상 구간인데 이건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밑에서 있을 개연성은 저는 환율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가 떨어지는 거는, 원화 강세가 되는 거는 수급적 요인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좀 됐으면 바라는데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미국이 강세이고 우리는 약한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미국 투자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미국 투자 방법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원화가 여기서 만약에 강세로 팍 떨어져서 막 1200원 막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해. 그러면 미국에서 10%, 15% 수익 나도 세금 내고 여기 오면은 원화로 바꾸면, 그러면은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강해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좋아, 미국이 상대적으로 계속 좋을 거야, 그러면 미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미국에 투자할 때 대부분 뭘 합니까? 엔비디아하고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왜요? 그쪽은 잘 아는 글로벌 회사잖아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회사에 유추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냥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우리 그냥 지수를 사잖아요. 지수를. S&P 500 지수라든지 이게 지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형주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주곤 했지만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얼마나 더 위에 수익률이 업사이드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업사이드가 크다면 그냥 더 안전하고 업사이드가 크니까 그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의 반면에 우리 한국은 왜 한국이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냐? 성장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보다도 더 약한 거잖아요, 성장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대형주면 우리는 중소형주다. 미국에 잘 아는 대형 빅테크 기업을 산다면 우리나라의 빅테크에 이렇게 있다면 사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어떻게 뭘로 승부해야 되느냐? 수익률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안전빵으로 연 10%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10% 수익률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업사이드가 뭐 50%, 100%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분산해서 사서 얘를 가지고 난 참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조그만 회사가 큰 회사가 되는 걸 기다려서 큰 수익률을 노려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자금은 더 조금 투자해야겠죠. 안전한데 조금 더 많이 해놓고 이런 거잖아요. 1억을 대형주에 샀어요. 수익률은 1,000만 원씩 샀어. 근데 1억을 10% 목표 수익률을 했어.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의 목표 수익률이 100%야. 얘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한번 움직이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움직일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분 자체를 내 투자 자금의 배분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주면 땡큐고 얘는 손해봤지만 대형주 조금만 움직여줘도 괜찮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